엘리트 통치의 위험, 현대 권력 집중과 우리의 대응.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든 보이지 않는 권력에 관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는 누군가가 미리 정해놓은 규칙 안에서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부터 직장에서 따라야 하는 업무 방식, 심지어 우리가 소비하는 문화, 콘텐츠까지도 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걸까? 라고 말입니다. 그 답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정치인일 수도 있고 대기업 임원일 수도 있으며 유명 학자나 언론인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공자는 덕이 있는 군자가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지혜롭고 도덕적인 소수가 다수를 이끄는 것이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른 질문이 필요합니다. 과연 소수의 뛰어난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이 오디오북을 통해 우리는 현대사회의 엘리트 통치가 가져오는 위험성을 살펴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권력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찾는 여정입니다. 제1장 엘리트란 누구인가? 권력의 새로운 얼굴. 엘리트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엘리트는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오에는 엘리트가 단순히 경제적 자본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도 함께 축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적 자본이란 교육, 지식, 취향, 언어 능력 등을 의미하고 사회적 자본은 인맥과 사회적 연결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사회의 주요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음모를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비슷한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하며 사회를 움직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 엘리트들은 과거의 귀족처럼 혈통으로 권력을 세습하지 않습니다. 대신 능력주의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자신들의 지위를 정당화합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에 져서 능력주의는 정의로운가? 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현대사회의 엘리트들이 자신의 성공을 오롯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돌리는 순간 그들은 사회적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상위 1% 가정 출신 학생이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할 확률은 하위 20% 가정 출신 학생보다 77배나 높습니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대 신입생의 절반 이상이 강남 3구 출신이라는 통계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엘리트의 등장이 순수한 능력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환경의 차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서 노력하면 된다, 의지가 부족하다, 는 식의 개인 책임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엘리트의 문제는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대부분은 선량하고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문제는 소수의 시각으로 다수의 삶이 결정되는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삶의 어려움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2장 유교적 이상과 현실의 간극, 군자는 어디에 있는가? 공자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사회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덕과 지혜를 갖춘 군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들을 믿고 따르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조화로운 사회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꿈입니까? 하지만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교의 정치 철학에서 말하는 덕치는 도덕적 리더십에 기반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군주나 관리가 백성의 모범이 되어 자연스럽게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서양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접근법으로 선출된 대표자가 아닌 도덕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권력을 갖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군자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고대에는 과거 제도를 통해 유학 경전을 암송하고 시문을 짓는 능력으로 관리를 선발했습니다. 현대로 치면 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을 뽑은 셈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시험을 잘 보는 능력과 백성을 잘 다스리는 능력이 같은 것일까요? 조선시대 과거 제도를 보면 수많은 양반들이 경전을 줄줄 외우며 시를 지었지만 정작 농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분제가 고착화되고 사회 이동성은 줄어들었습니다. 현대의 엘리트 선발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화려한 스펙을 쌓은 사람들이 사회의 핵심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덕이 있는 군자일까요?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뇌에서는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다허 켈트너 교수는 권력을 가질수록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권력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권력을 가지면 오히려 그 능력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 많은 엘리트들은 자신을 현대판 군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 수준입니다. 공자가 말한 진정한 군자의 조건을 다시 살펴보면 인, 위, 예, 지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가 좋거나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옳은 일을 하며 예의를 지키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현재의 엘리트들을 평가해 보면 어떨까요? 흥미롭게도 현대 심리학 연구는 공자의 통찰이 옳았음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지능지수 IQ보다 감정지수 EQ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협력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조직의 성과를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3장 의사결정의 폐쇄성 닫힌 방에서 열린 사회를 논하다. 어느 날 아침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새로운 도로가 생기거나 오래된 시장이 철거된다거나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의 교육과정이 바뀌었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누가 언제 이런 걸 결정했지? 일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의사결정의 폐쇄성입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민주주의의 핵심 조건 중 하나로 계몽된 이해를 제시했습니다. 시민들이 정치적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정책 결정 과정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각종 위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심의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들입니다. 이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학 교수, 연구원, 전직 고위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관점이 빠져 있습니다. 정책의 실제 수혜자나 피해자인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집단사고 현상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의사결정을 할 때 서로의 의견을 강화하며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1961년 미국의 피그스만 침공 사건이나 1986년 챌린저호 폭발 사고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많은 엘리트들은 일반 시민들은 복잡한 정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대신 결정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고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임스 서로위키의 집단지성의 힘에서 소개된 소의 몸무게 맞추기 실험입니다. 1906년 영국의 한 박람회에서 800여 명의 사람들이 소의 몸무게를 추측했는데 개별적으로는 정답과 큰 차이가 났지만 모든 추측의 평균값은 실제 몸무게와 거의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는 집단의 지혜가 때로는 개별 전문가의 판단보다 더 정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책 결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민 참여 예산제를 도입한 지역들의 사례를 보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예산 편성이 기존의 관료 중심 편성보다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시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시민들이 직접 도시 예산의 일부를 결정하면서 도시 인프라와 시민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의사결정의 폐쇄성이 가져오는 또 다른 문제는 정책과 현실의 괴리입니다. 실제 현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든 정책은 아무리 이론적으로 완벽해도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치 운전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제4장 책임 회피의 구조, 권력은 나누고 책임은 분산시키다. 책임은 지도에 권한은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엘리트 계층에게는 정반대의 공식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한은 이때, 책임은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전 세계 경제를 휘청거리게 한 이 사건의 책임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가들, 신용평가회사의 임원들, 금융감독기관의 관료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 중
실질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구조가 만들어낸 책임의 분산 현상입니다. 조직이 커지고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질수록 문제가 생겼을 때 특정 개인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집니다. 모든 사람이 나는 내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를 악의 평범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대한 악이 특별히 사악한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이 조직적으로 결합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이히만 재판을 참관하며 그녀가 발견한 것은 홀로코스트의 실행자들이 악마 같은 괴물이 아니라 그저 명령에 순종하는 평범한 관료들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대의 엘리트 조직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임원들은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명분으로, 정치인들은 국가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고위공무원들은 법과 원칙이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각자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일반 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 엘리트들은 성공할 때는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지만 실패할 때는 시스템의 문제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행이 큰 수익을 올리면 CEO의 뛰어난 경영 능력이라고 하지만 손실이 나면 예측할 수 없는 시장 상황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책임 회피 구조는 단순히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학습과 개선을 막는 근본적인 장애물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면 시스템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합리화 메커니즘도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행동을 정당화할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집니다. 자신의 지위와 정체성을 보호하려는 심리적 욕구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진정한 리더십은 오히려 책임을 지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피그스만 침공의 실패에 대해 공개적으로 책임을 졌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고 이후 미사일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는 리더들은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고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신뢰는 축적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5장 정책과 현실의 괴리, 통계 속에 숨겨진 삶.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숫자로 현실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진실을 왜곡합니다. 특히 정책을 만드는 엘리트들이 현실을 숫자로만 이해하려 할 때 정책과 실제 삶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실업률 3%라는 통계를 보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 숨겨진 현실은 다릅니다.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되고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은 아예 실업자 통계에서 빠집니다. 비정규직, 시간제 근무, 플랫폼 노동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도 실업률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거짓말에는 세 종류가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인 셈입니다. 통계 자체가 거짓은 아니지만 통계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현실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정책 이반자들의 또 다른 문제는 평균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소득 분포를 예로 들면 평균 소득이 올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삶이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상위 1%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 평균은 올라가지만 중하위층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영국의 통계학자 조지 박스는 모든 모델은 틀렸지만 일부는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와 모델은 현실을 단순화해서 이해하는 도구일 뿐, 현실 자체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정책 담당자들은 이런 한계를 간과하고 숫자에만 의존해 정책을 만듭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 많은 정책들이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문제 해결보다는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측정하기 쉬운 지표들에만 집중하고 정작 중요하지만 측정하기 어려운 것들은 소홀히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정책에서 시험 점수나 진학률은 쉽게 측정할 수 있지만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행복감, 사회성 등은 숫자로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정책은 점수 올리기에만 집중하고 정작 교육의 본질적 목표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구타트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측정 지표가 목표가 되는 순간 그것은 좋은 지표가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찰스 구타트가 만든 이 개념은 현대 정책의 많은 문제점을 설명해 줍니다. 실제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도시재개발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노후주택을 현대적인 아파트로 바꿔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주민들이 재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 이반자들은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목표만 보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 갈등과 서민들의 고통은 보지 못합니다. 제인 제이콥스는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에서 이런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만든 깔끔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실제로는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도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실제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의 삶을 관찰했고 그를 통해 기존의 도시계획 이론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려면 정책 이반자들이 실제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숫자와 보고서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생생한 현실을 직접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핀란드의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정책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정책의 실제 효과를 점검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제6장 엘리트 교육의 한계,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명문대. 명문대 학교 캠퍼스를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름다운 건물들과 잘 정돈된 정원,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들죠. 하지만 정말 현재의 엘리트 교육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 졸업생들은 정치, 경제, 학계, 언론계의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만들어낸 사회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곳일까요?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소득 불평등은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사회 주요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급격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엘리트 교육 자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엘리트 교육의 첫 번째 문제는 동질성입니다.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모여 비슷한 교육을 받고 비슷한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이들은 서로를 이해하기는 쉽지만 다른 계층의 삶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마치 온실 속에서 자란 식물이 바깥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입학생 구성을 보면 가계소득 상위 10% 가정 출신이 전체의 70%를 차지합니다. 이들에게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걱정 없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반면 중하위층 출신 학생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졸업 후에는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명문대 학생들이 받는 교육 내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영학에서는 주주가치 극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가르치고 경제학에서는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정치학에서는 엘리트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설명합니다. 결국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은 가르치지만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방법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특히 MBA 교육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사례 연구 방식은 전 세계 경영대학원의 표준이 되었지만 이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 리더를 만드는지는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례는 단기적 수익 극대화나 시장 점유율 확대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장기적 사회적 영향이나 윤리적 고려는 부차적으로 다뤄집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경쟁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의 뇌에서는 공감 능력과 관련된 영역의 활동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입시 경쟁을 치르고 대학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거쳐 사회에 나온 엘리트들이 타인의 고통에 둔감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성공을 전적으로 개인 능력의 결과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지적했듯이 이런 능력주의적 오만은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연대와 공동체의 의식을 약화시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변화의 조짐도 있습니다. 최근 일부 명문대학들에서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강조하는 교육 과정을 늘리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DA 스쿨처럼 기술과 인문학을 결합한 융합 교육도 시도되고 있고 MIT에서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또한 전통적인 엘리트 교육을 받지 않고도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처럼 대학을 중퇴하고 창업한 기업가들이나 그레타 툰베리처럼 어린 나이에도 전 세계적인 사회운동을 이끄는 활동가들이 그 예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가 아니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인간의 성장을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7장 미디어와 여론 조작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드는 생각 매일 아침 뉴스를 보거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모든 뉴스가 비슷비슷할까? 또는 내가 보는 정보가 정말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걸까? 만약 그런 의문을 가져보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현대사회의 가장 정교한 권력 구조 중 하나를 감지하신 것입니다. 언론학에서 말하는 의제 설정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미디어가 무엇을 생각할지는 직접 지시하지 않지만 무엇에 대해 생각할지는 결정한다는 이론입니다. 즉, 언론이 특정 이슈를 많이 다루면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게 되고 반대로 다루지 않으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의 사생활 스캔들이
연일 톱뉴스를 장식하는 동안 중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환경 파괴가 진행되어도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할 때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더 교묘한 것은 프레이밍 기법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관점에서 어떤 언어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5%다 라고 하면 객관적인 사실 같지만 20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라고 하면 훨씬 심각하게 들립니다. 반대로 95%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들리죠.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재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대부분이 재벌 기업이나 거대 자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의 광고비는 언론사의 주요 수입원이고 정부의 정책도 언론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독립적이고 공정한 보도가 가능할까요?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상황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더 복잡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들은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가 보는 정보를 필터링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관심사와 성향에 맞는 정보만 보여주므로 결과적으로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에코챔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에코챔버란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소통하면서 자신의 기존 믿음이 계속 강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메아리가 울리는 방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만 계속 듣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극단적인 의견들이 더욱 극단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딥페이크나 가짜뉴스 같은 기술의 발달입니다. 이제는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런 기술들이 악용되면 사회 전체의 신뢰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용 가능성 휴리스틱에 의해 판단을 내립니다. 즉,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정보를 실제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가 특정 사건을 반복적으로 다루면 사람들은 그런 일이 실제보다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 사고는 극히 드물게 일어나지만 한 번 일어나면 연일 뉴스에서 다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무서워합니다. 반면 교통사고는 매일 일어나지만 뉴스 가치가 낮아서 별로 다뤄지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자동차가 비행기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런 미디어의 영향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더 능동적인 정보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관점의 뉴스를 찾아보고 출처를 확인하며 숫자와 통계의 배경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확증 편향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정보에 기반한 시민들의 판단에 의해 작동합니다. 만약 그 정보가 왜곡되거나 조작된다면 민주주의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현대 시민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제8장 경제적 불평등과 권력 집중, 돈이 만드는 새로운 계급사회. 돈이 전부는 아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은 거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좋은 교육, 안전한 주거, 건강한 음식, 질 높은 의료 서비스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대부분의 것들이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십 년 동안
이 돈이 점점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상위 1%가 전체 부의 32%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10%가 76%를 차지합니다. 반면 하위 50%는 전체 부의 2%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26명의 최고 부자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38억 명과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약 6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불평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만 해도 대기업 CEO와 일반 직원의 임금 격차는 20에서 30배 정도였지만 지금은 200에서 300배에 달합니다. 이런 경제적 불평등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회 전체의 권력 구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돈은 정치적 영향력을 사는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마틴 길렌스는 1779개의 정책 사안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선호도는 정책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경제적 엘리트들의 선호도는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즉,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실질적으로는 부유층의 의견이 정책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 부유층들은 과거의 귀족들보다 훨씬 교묘합니다. 직접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로비, 정치 후원금, 싱크탱크 운영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유시장 경제나 경제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합니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 제시된 R은 지보다 크다. 공식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R은 자본 수익률, G는 경제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즉, 투자를 통한 수익이 일반적인 경제 성장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본을 가진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노동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자산 가격의 상승률은 일반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을 훨씬 웃돕니다. 그 결과 부모 찬스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의 격차는 점점 벌어집니다. 부모가 집을 사주거나 투자금을 마련해주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가 평생에 걸쳐 누적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 불평등은 사회의 기본 전제를 흔듭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이나 한국의 개천에서 용 난다는 믿음이 현실과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회 이동성 지표를 보면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 전체의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불평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률 등이 높아집니다. 이는 경제적 박탈감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불평등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많은 기회에 노출되며 실패했을 때 재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한 번의 실패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 문제에도 해결책은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높은 세율과 강력한 복지제도를 통해 불평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높은 사회 이동성과 국민 행복도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불평등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정책의 결과라는 인식입니다. 세제, 교육제도, 노동정책 등을 바꾸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제9장 시민 참여와 대안적 거버넌스, 우리가 만드는 민주주의. 지금까지 현대사회 엘리트 통치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비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전 세계 곳곳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시민 배심원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2016년 임신 중절 합법화라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했습니다. 무작위로 선발된 99명의 시민들이 8개월 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며 권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정치인들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무작위로 선발된 150명의 시민들이 기후시민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9개월 동안 전문가들과 만나고 토론한 끝에 149개의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제안들은 기존 정치인들이 제시한 것보다 훨씬 과감하고 실질적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주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충분한 정보와 시간이 주어지면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전문가보다 더 공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많은 정치인들은 일반 시민들은 복잡한 정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 자신도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경제, 교육, 보건, 환경, 외교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분야의 정책에 대해 결정을 내립니다. 참여 예산제도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시민들이 직접 시 예산의 일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지만 실제로 시행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예산을 배정했고 그 결과 도시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서울시, 부산시 등에서 참여 예산제를 도입했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투표로 결정한 사업들은 공무원들이 기획한 것보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민 참여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들이 있고 모든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정책 결정은 선출된 대표자들이 하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 배심원단이나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민주주의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고 우리 모두가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새로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선택.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현대 사회의
엘리트 통치가 가져오는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들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유교적 이상과 현실의 간극부터 시작해서 의사결정의 폐쇄성, 책임 회피의 구조, 정책과 현실의 괴리, 엘리트 교육의 한계, 미디어와 여론 조작, 경제적 불평등과 권력 집중의 문제들을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으로 시민 참여와 대안적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탐구하며 개인과 사회의 조화로운 변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첫 번째 선택은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평등과 불공정함을 감수하고 소수 엘리트들의 결정에 순응하며 개인의 작은 행복에만 만족하는 삶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분노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부정하고 극단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보여주듯이 파괴적인 변화는 종종 더 큰 혼란과 고통을 가져올 뿐입니다. 세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되 건설적이고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어려운 길이지만 동시에 가장 지속 가능한 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권세 있는 자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요새를 허무느니라. 잠언 21장 22절. 진정한 변화는 힘으로가 아니라 지혜로 이루어집니다. 기존의 권력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서로 짐을 져주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 돕고 지지하며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내가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되 그 속에 새 영을 두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어 라는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부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변화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더 공정하고 더 자유롭고 더 인간다운 사회를 향한 여정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